말이 씨앗이다. 이건희의 말이 만든 삼성의 30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가 수십만 명이 일하는 회사를 통째로 갈아엎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1993년 독일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시작된 말 한마디가 공장 라인을 멈췄고 15만 대의 제품을 불태웠으며 결국 한국 기업을 세계 시장의 정점으로 밀어올렸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된다.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 이 문장은 이건희 회장의 이름과 함께 떠돈다. 60가지 부자 명언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하고 SNS에서 자기개발 콘텐츠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흥미로운 건 이 한 줄이 그의 생애를 너무나 정확하게 관통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정말로 말을 씨앗처럼 골랐다. 1987년 12월 이건희는 삼성그룹 회장 취임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을 만들겠다. 당시 삼성은 국내에서는 탄탄했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듣보잡이었다. 누군가에게 그 말은 허풍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씨앗이 되었다. 땅에 묻혔고 시간이 지나며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었다. 말이 씨앗이라면 그는 어떤 말을 골랐는가? 그 씨앗은 어떻게 뿌려졌고 무엇을 키워냈는가? 그리고 그 씨앗 중 일부는 왜 불로 태워져야 했는가?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한 사람의 말이 조직과 시장과 시대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은 영웅담이 아니다. 빛과 그늘, 논란과 한계를 모두 안고 있는 한 인간의 언어에 대한 탐구다. 그럼 이제 1993년 겨울의 프랑크푸르트로 가보자. 첫 번째 이야기, 선언은 씨앗이다. 신경영이라는 말 한마디의 무게. 선언은 구호가 아니다. 선언은 방향이다. 씨앗이다. 뿌리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 삼성 사장단 50여 명이 모인 회의실에서 이건희는 말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 한 줄은 지금도 경영학 교과서와 기업 교육 자료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장이다. 하지만 이 말이 왜 그토록 강렬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삼성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한다. 1990년대 초반 삼성은 국내에서는 최고였다. 매출도 올라갔고 시장 점유율도 높았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달랐다.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의 그늘 아래 싸구려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회사로 인식되고 있었다. 불량률은 높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삼성 제품은 가격 때문에 팔렸지 품질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다. 이건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선진 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양적 성장만으로는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그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다.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경영으로 바꾸자. 이 선언 이후 그는 유럽과 일본을 돌며 68일 동안 신경영 대장정을 이어갔다. 임직원 1,800여 명이 참여했고 회의와 간담회는 350여 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A4 용지로 8,500장 분량이었다. 말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었다. 그 말은 수천 시간의 토론과 고민, 반박과 설득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그 말은 정말로 조직을 바꿨을까? 바꿨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라인스톱 제도다. 라인스톱이란 생산 라인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즉시 라인을 멈추고 원인을 해결한 뒤 재가동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많은 제조기업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지만 당시 삼성에게 이것은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라인을 멈춘다는 건 생산량을 줄인다는 뜻이었고 생산량이 줄면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양 중심 경영에서는 라인을 멈추는 게 죄였다. 하지만 질 중심 경영에서는 불량품을 내보내는 게 죄였다. 이건희는 이렇게 질책했다.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수리하는 삼성전자는 망한 회사나 다름없다. 그의 말은 공장 현장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리고 현장은 변했다. 라인스톱 제도가 도입됐고 품질 검사 기준이 강화됐으며 조립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불량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던진 말 한마디는 회계 숫자를 바꾼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기준을 바꾼 것이었다.
선언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다. 선언은 조직의 DNA를 바꾸는 씨앗이다. 그 씨앗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다. 두 번째 이야기, 태도, 표정, 말의 조합. 말을 아끼고 대신 질문으로 밀어붙인 사람. 말이 씨앗이 되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어떤 침묵과 함께 말하는가, 어떤 표정과 질문으로 그 말을 감싸는가. 그것이 말의 무게를 결정한다. 이건희는 말이 많은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회장 취임 후 5년간 외부 노출을 극도로 제한했다.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고 공식 석상에서의 연설도 최소화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은둔의 경영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내부에서의 그는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듣는 사람이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그는 회의 시간 대부분을 듣고 메모하는 데 썼다. 본인이 직접 세세하게 지시하기보다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회의 내내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핵심만 말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그가 메모하는 모습은 임원들에게 일종의 긴장감을 주었다. 그가 무엇을 적고 있는지, 나중에 무엇을 물어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질문을 던졌다. 선진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물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가? 왜 일본 기업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가?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이었다. 질문 안에 이미 그가 원하는 답이 들어있었다. 그는 직원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내길 바랐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것이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 한 문장은 품질에 대한 그의 철학을 압축한다. 그는 불량품을 만드는 것을 도덕적 문제로 봤다. 단순히 효율이나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자 직원 스스로의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발언도 있다. 한 손을 묶고 24시간 살아봐라. 고통을 넘어야 사람이 바뀐다. 이 말은 변화가 편안하게 올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을 드러낸다. 고통 없는 변화는 피상적이다. 진짜 변화는 불편함을 견디고 나서야 온다. 그의 말은 적었지만 그래서 더 무거웠다.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침묵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한 줄을 던지면 그 한 줄은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보다 강력했다. 왜냐하면 그 한 줄은 그가 1시간 동안 듣고 생각한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말이 많은 리더는 말의 가치를 희석시킨다. 말을 아끼는 리더는 말 한 줄에 조직 전체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건희의 말이 삼성 임직원들에게 왜 그토록 무겁게 들렸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된다.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가 내뱉은 말 한 줄은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보다 무거웠다. 세 번째 이야기, 관계, 모임, 돈 속에서 드러난 말의 본성. 사람은 말을 통해 드러난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그것은 말 속에 다 들어있다. 특히 사람과 조직과 정치와 돈에 대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건희는 인재를 말할 때 씨앗이라는 단어를 썼다. 21세기에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은 그가 조직을 바라보는 방식을 드러낸다. 그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평균적인 인력 100명보다 탁월한 인재 한 명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었다. 그래서 삼성은 R&D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공채와 연수원 시스템을 통해 인재 육성에 집중했다. 그의 말은 인사정책이 됐고 예산 배분이 됐으며 결국 조직 문화가 됐다. 그는 조직에 대해서도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조직은 젊어져야 한다. 젊게 해야 한다. 2010년 그는 이른바 젊은 조직론을 강조하며 연말 인사에서 과감한 세대 교체를 단행했다. 나이와 연차가 아니라 성과와 혁신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다. 발탁 인사가 이어졌고 젊은 임원들이 등장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의 커리어를 바꾸는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말이 항상 환영받은 건 아니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정치는 사류, 관료는 삼류, 기업은 이류다. 이 발언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권은 반발했고 언론은 비판했다. 삼성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와 기업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와 행정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의 말은 논란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 전체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정말 세계 수준인가? 그는 돈과 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어를 사용했다. 반도체 사업 초기 내부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고 성공 확률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이건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길은 하이테크 산업뿐이다. 그의 말은 투자 결정이 됐고 공장 건설이 됐으며 결국 삼성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에 오르는 토대가 되었다. 말은 선택이다. 누구에 대해 말하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말하는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말하는가? 그것이 곧 어떤 씨앗을 심는가를 결정한다. 그가 사람과 국가와 돈을 말하는 방식은 결국 자신이 어떤 미래에 투자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말과 현실의 간격을 메우는 화형식. 이건희가 말에 책임지는 방식. 말이 씨앗이라면 말과 현실이 어긋났을 때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우는가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많다. 말로 사과하고 끝내는 리더도 많다. 하지만 이건희는 말과 현실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불을 선택했다. 1995년 3월 경북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는 15만 대의 휴대폰과 팩시밀리가 쌓여 있었다. 임직원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제품들은 망치로 부서졌고 불에 태워졌다. 최소 150억 원, 많게는 500억 원 규모의 제품이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애니콜 불량 제품 화형식이다. 왜 그랬을까?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는 양보다 질을 외쳤다. 신경영 선언 이후 조직 전체가 품질 경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995년 당시 삼성 무선 전화기의 불량률은 11.8%였다. 10개 중 1개가 불량품이었다. 이것은 그가 했던 말과 완전히 어긋나는 숫자였다.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는 대형 플랜카드가 걸렸다.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 직원들은 불편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불에 타는 걸 지켜보는 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건희가 원한 것이었다. 그는 직원들이 불량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몸으로 느끼길 바랐다. 화형식 이후 변화가 왔다. 삼성 무선 전화기는 단기간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품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고 소비자들은 삼성 제품을 다시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나중에 갤럭시 시리즈로 이어지는 품질 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다. 화형식은 극단적인 행동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이 조직에 각인시킨 메시지는 명확했다는 것이다. 말은 손실을 감수할 각오가 있을 때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약속이다. 말로만 사과하는 리더와 150억을 태우는 리더는 다르다. 광고 문구를 바꾸는 것과 제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다르다. 이건희의 말이 무거웠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방식이 극단적이었기 때문이다. 운동장에서 타버린 것은 플라스틱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충 해도 된다는 마음가짐이었다. 그에게 말은 15만 대를 태울 각오가 있을 때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씨앗으로 남은 말들, 우리가 고를 종자 하날.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조직을 바꿨는지를 따라왔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던진 선언은 삼성의 방향을 바꿨다. 침묵과 질문으로 무게를 더한 그의 말은 회의실을 긴장시켰다. 인재와 조직과 정치와 돈을 말하며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냈다. 애니콜 화형식으로 그는 말과 현실의 간격을 불로 메웠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다. 말은 씨앗이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건희의 말이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삼성그룹 회장이었기 때문 아닌가? 권력과 자본과 조직이 뒷받침됐기 때문 아닌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말도 씨앗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당하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건희도 처음부터 회장은 아니었다. 그도 한때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던 후계자였다. 그의 말이 씨앗이 된 건 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방식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말은 씨앗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던지는 한 문장, 팀장이 팀원에게 전하는 피드백, 친구가 친구에게 건네는 위로. 그 말들은 누군가의 인생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씨앗처럼 고르고 있는가이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씨앗으로 골랐는가? 10년 뒤에도 책임질 수 있는 문장은 몇 개나 입 밖으로 내보냈는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쉽게 던진 약속,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 그것들도 씨앗이 된다. 다만 독초의 씨앗일 뿐이다. 이건희는 말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 그의 철학을 정리하며 말했다.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 우리는 매일 말을 뿌린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을 거둔다. 입으로 뿌린 말을 결국 삶으로 거두게 된다. 오늘 어떤 씨앗을 고를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